아유, 여기 쿤제 시인 영어도 붙여놨네. 아, 세상에. 아까 제가 들고 온 것도 붙이셨어요, 벌써. 아, 정말 기네, 정말. 기가 막히네. 세상에. 참, 이렇게 놓으셨을까. 아유, 세상에. 이거 보실래요? 예, 아이고. 아유, 세상에. 삼방이 삼방산 밑에 있어서. 앉아봐도 되나? 저희가 이거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막 세상에. 아유, 세상에. 이렇게 공을 들여서.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가 막힌 환영사입니다. 이 시는 그 여백서원에도 라인의 쿤제들이 있는데 그 뜰 입구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돌에 쓰여 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구동독 시절에요. 지식인들이 저항의 표시로 저 시를 집에다 걸어놨습니다. 잘 읽어주셨는데요. 한 군데가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 들어오셔요. 벗어놓으셔요. 당신의 쉬어야 됩니다. 당신의 하면은 우리가 뭐 생각해요? 아마도 점퍼, 외투, 코트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들어오셔요. 벗어놓으셔요. 당신의 행을 넘겨서 슬픔을. 네. 그리고 마침표 딱 찍고 여기서는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네. 얼마나 그 함의가 커요. 요란한 프로파간다의 언어 속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어서 얘기하는 시인이 라이너 쿤제 시인입니다. 뭐 이 시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제가 오늘 저녁 내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제주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에 오지 않아도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데 처음 왔습니다. 우리 최근에 경사가 있지요. 경사가 있지요. 한강이 정말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아마도 가장 비슷한 예가 아닐까요. 이 한강의 그 시적인 소리 낮춘 언어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인데 정말 시적인 언어이고, 쿤제 시인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 근데 저는 한강이 받아서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에 약간 아쉬운 점은 쿤제 시인 받으셔야 되는데 왜 독일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못 받으시는 이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역사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지만 한강에 대해서 뒤늦게 나오는 문해력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저질스러운 건 없지만 사람 사는 사회 비슷합니다. 독일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세상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랄 겁니다. 이 먼 한국에서, 이 제주에서 이렇게들 모여주셔서 쿤제 시인의 시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노벨상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정말 병약하신 분인데 금년에 90세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매우 힘드신 상태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원 보내드리는 게 너무나 큰 힘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책들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쿤제 시인의 시집은 거의 다 번역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독일에서 이제 전집이 나와서 또 다시 곧바로 저도 번역을 했는데, 독일에서 나온 전집은 세상에 요만해요. 요만해요. 왜 이렇게 작은가 하면은
시인 자신이 점점 더 언어도 얼마나 짧아요. 그렇게 됐는데 심지어 마지막 시집이요.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요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목소리도 낮추고 세상의 종이도 아끼고 뭐 이런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쿤제 시인의 고향인 웰스니츠란 작은 곳, 우리로 치면 태백 같은 곳입니다. 광부의 아들, 병약한 아들로 태어나 고생하시면서 사셨는데 그 고향에서 라이너 쿤제 상을 제정을 해서 정말 좋은 시인들이 상을 받고 있고, 또 거기서 첫 라이너 쿤제 순회 전시, 라이너 쿤제의 사진의 순회 전시가 열렸어요. 도록이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 보리수의 밤이란 시집에는 정말 귀한 한국시 12편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거의 지금까지 낸 마지막 시집인데 아마도 마지막 시집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고요. 혹시 이 책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이상해요. 글씨가 뒤집혀 있어요. 왜 뒤집혀 있는가 하면은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은 바로 보입니다.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번역 시집들은 절판이 됐는데 이 시집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것만 읽고 서운해하셔서 선집을 하나 만든 게 은원건키고요. 이번에 전집이 만들어진 것이죠. 한 페이지에 하나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됐는데요. 지난 8월에 사진전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 개막식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그때 책이 완성이 안 됐어요. 표지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 교정세를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마지막 교정세를 가지고 갔는데 시인도 너무 좋아하시고 보는 사람들도 계속 감탄을 했습니다. 이 교정세만으로요. 근데 왜 표지가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 하면 독일 표지하고 같은 걸 하고 싶어서 독일천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독일천이 품절이 돼가지고요. 네덜란드에서 천을 구해오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 이렇게 조그맣게 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라이너 쿤제 시 전집 막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시라는 한마디로 그 모든 작품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시인이야말로 라이너 쿤제 시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자꾸 이야기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덜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전집에는 해설이 안 들어 있습니다. 어수선한 해설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와 마주하는 시간에 짧은 해설이 짧지 않습니다. 서너 페이지 되는데 해설이 있는데 그래도 쿤제 시인을 이미 아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들으셔서 또 나쁠 것도 없고 해서 그걸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전집에 있는 시들을 좀 아주 약간씩만 설명 곁들여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 시집은 정말 마지막 시집 같은 시집인데요. 제목의 옹기니의 말 제목을 제가 시간의 돌길 위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조금 뛰어넘으면서 읽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인이 누가 있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얼른 할 대답은 라이너 쿤제 시인이 있죠. 이거 어떤 시를 쓰는 시인인데? 라고 또 묻는다면 또 얼른 은엉건키 같은 시요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은엉건키는 엉겅퀴이지만 민들레처럼 키가 낮고 메마른 땅에 자라며 딱 한 송이 빛나는 은색 꽃을 피우는 보호종 식물이라는 설명을 먼저 하고 쿤제 시인의 시 은엉건키를 읽어줄 것이다. 은엉건키. 뒤로 물러서 있기, 땅에 몸을 대고 남에게
그림자 드리우지 않기.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기. 그리고 덧붙일 것이다. 라이너 쿤체 시인은 키 작은 풀 하나도 그렇게 주의 깊게 따뜻하게 들여다보며 세상의 모든 생명과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렇기에 그것에 반하는 인간의 불의와 폭력에는 저항하는 섬세하고 따뜻하고 깊은 눈길을 가진 올곧은 사람이라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그를 추방한 동독에서 그가 썼던 저항시의 형식들은 참으로 낮은 목소리였음을 덧붙일 것이다. 한잔 자스민차의 초대 들으셨죠? 많이 보셨죠? 예, 강성의 프로파간다 언어가 난무하는 곳에서 이 낮은 목소리의 시는 지식인들의 집에 저항의 표지로 걸려 있었을 만큼 공명이 컸다. 그런데 이런 시를 어떻게 쓰는 거지? 라고 묻는다면 또 얼른 다른 시 한 편을 가져온다. 시 자동차를 돌보는 이유에는 인용문이 하나 앞세워져 있는데 인용문이 이렇습니다. 또 차고에 있군요. 딸이 저버려둔 책상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딱 4줄입니다. 머나먼 거리 때문이란다 딸아. 머나먼 거리 때문이지. 차고에 왜 있겠어요? 자동차 정비하려고 있는 거죠. 어디 먼데 가나 보다 하죠. 차고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예. 머나먼 거리 때문이란다 딸아. 머나먼 거리 때문이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까지의 한 단어도 쉽게 쓰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저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시는 내가 세상에 무엇을 더하였는가라는 엄혹한 질문에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고 시인은 말했다. 라이너 쿤체의 시는 그렇듯 올곧은 생각을 담고 말을 아끼고 아껴 다듬고 다듬어 이루어진 시편들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 동독에 살던 시절 핍박을 받으며 한껏 목소리 낮추어 쓴 저항의 시편들이 그렇고 서독에 와서도 무디어지지 않는 예리함으로 그러나 섬세한 배려와 따뜻함에 감싸인 사회의식으로 바라본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그려지고 어딜 가서든 날카로움과 섬세함과 따뜻함으로 바라보는 세상 전체의 모습도 그러하다. 보리수의 밤에 실려있는 12편의 한국 시들도 물론 그러하다. 한국 소개하려고 온갖 돈들을 들여서 초대하고 이러지요. 세계 명사들을. 대산문화재단의 세계작가회의에 제가 쿤제 시인을 2번이나 초청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시끄러운 거 싫다고. 거기는 적어도 비즈니스 티켓에다가 한 10,000불 정도 사례금을 드리거든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찾아가서 선생님, 제 제자들이 선생님 시 듣고 싶어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럼 가야지. 그러면서 자비로 오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계시다 가셨는데 나중에 찬찬히 찾아서 읽으십시오. 기가 막히게 빛나는 한국시 12편을 남기셨습니다. 그중에 한 편은 정확하게 시조 운율에 맞추어서 쓴 시조입니다. 유일한 독일어 시조입니다. 예, 라이너 쿤체 시인이 그야말로 주옥 같은 한국시 12편이 담긴 보리수의 밤 2006년입니다. 내놓은 지 12년 만에 85세를 맞아 내놓은 신간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독일에서 출간되자마자 곧바로 옮겼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출간되기 전에 원고 받아서 옮겨서 같이 나왔습니다. 나와 마주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신과 마주한 그 성찰의 시간에 시인의 마음에 남은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다. 원제의 직역은 내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조금 풀어옮겼습니다. 예, 더위와 가뭄이 유난했던 지난 여름 시인은 타들어가는 풀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어디서든 역사의 상처들을 본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한 전화의 상처를 보고 혹독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시를 썼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손꼽는 온갖 근거가 죄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글 이유뿐인 닫힌 문 앞에 막막히 선 난민들을 바라본다. 무엇보다 남들과 보조를 맞추어 내지 못하는 이들을 뒤처진 새를 눈여겨본다. 뒤처진 새. 철새떼가 남쪽에서 날아오며 도나우강을 건널 때면 나는 기다린다. 뒤처진 새를.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 남들과 발맞출 수 없다는 것. 어릴 적부터 내가 안다. 뒤처진 새가 머리 위로 날아 떠나면 나는 그에게 내 힘을 보낸다. 이 시는 독일 피셔 출판사에서 나온 판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을 위해서 시인이 추가해 주신 시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사람들이 마모되는 나라인지 짐작이 있으셨어요. 그 자신이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병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많은 핍박을 견뎠던 사람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철새떼가 남쪽에서 날아오며 도나우강을 건널 때면 나는 기다린다. 뒤처진 새를.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 남들과 발맞출 수 없다는 것. 어릴 적부터 내가 안다. 뒤처진 새가 머리 위로 날아 떠나면 나는 그에게 내 힘을 보낸다. 제가 여기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만큼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 원본에는 안 들어있다고 그냥.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집을 읽었다고 저에게 얘기한 모든 사람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뒤처진 새를 인상 깊게 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요. 정말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이나 들으셨지만 미사 여구 하나 있습니까? 뭐 감정을 쏟아놓고 이럽니까? 그런데 왜냐하면은 제가 왜 어떤 말은 멋있는 말을 잔뜩 써놨는데도 읽고 나면은 뭐 읽었는지 모르겠고 뭐 이해하기 저기다 대고 해도 될 것 같고 이러는데 어떤 말은 별것 아닌데 마음에 남지요. 제가 그 테마로요 10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저서를 4권을 썼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공부했어요. 우리 다 아는 결론입니다. 절실했던 것은 전해집니다. 쓴 사람이 절실한 마음을 담아 쓴 글은 전해집니다. 아무리 미문을 써도 마음이 안 담긴 글은 안 전해져요. 아마 대표적인 거는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비난받을 텐데 여러분들 전시회 가서 전시회 돌아보면은 막 설명서들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다른 그림에다 갖다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아니요. 뭐 모든 글이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 멀리 갔습니다. 아무튼 예,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이제 시간의 돌길을 다 달려와 그 끝머리 오직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나와 마주하는 시간. 검은 날개 달고 날아갔다. 빨간 까치밥 열매들. 잎들에게 남은 날들은 헤아려져 있다. 인류는 이메일을 쓰고 허겁지겁 이메일을 쓰고 나는 말을 찾고 있다. 더는 모르겠는 말. 없다는 것만 알 뿐. 시간과 마주하여 시가 무엇인지 더 들여다본다. 걸어온 험한 길의 끝머리쯤인 이 시간은 또한 올곧음을 잃지 않는 순명의 시간이다. 우리 나이, 굽히기 어려워지는 나이. 하지만 쉬워지지
숙이기는 우리 나이, 놀라움이 커지는 나이, 우리 나이 믿음에 붙잡히지는 않으며 태초에 있었던 말씀은 존중하는 나이. 특유의 간결한 시구에 삶의 깊이와 성찰의 무게가 더해져 한층 깊고 절절해진 시편들이다. 마지막 인사인 듯한 시편마저 있어 가슴이 서늘하다. 이젠 그가 멀리 있지는 않을 것. 이젠 그가 멀리는 있지 않을 것. 죽음이. 깨어 나는 누워있다. 저녁 노을과 아침 노을 사이에서 어둠에 익숙해지려고. 아직은 동터온다. 새날이. 하지만 나는 말한다. 더는 말할 수 없어지기 전에. 잘들 있어. 고목나무 앞에서는 절하고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나 대신 인사해 주길. 예, 쿤제 시인은 독일에서 시인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상은 다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문학상은 우리나라하고 참 틀려요. 문학상을 한번 받으면은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하루 행사가 이루어지고 추천사가 축사가 들어가는데 축하합니다 꾸벅이 아니고 그 축사는 거의 다 중요한 작품론이 됩니다. 그리고 시인의 답사는 감사합니다 끝 아니고 작가론의 핵심적인 글이 됩니다. 그런데 시인의 그 답사들을 제가 쭉 다 물론 봤는데 저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름 없는 상에 대한 답사였어요. 어떤 상인가 하면은 청소년 7명이 심사위원이에요. 그런데 그 지극정성의 답사를 쓰셨는데 요지는 한마디로 줄이면은 아름다운 것에 손대지 말어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 청소년에게 하는 말이요. 그래서 아무튼 예, 마지막 제 말은 이렇습니다. 정좌하고 앉아 옮겼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글들이지만 어쩌면 마지막 시집일지도 몰라 무거운 마음으로 옮기고 힘 모아 다듬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끝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집에서는 조금 밝은 시작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시는 좋은 거지만은 또 너무 많이 가서 소화에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첫 시 읽어드릴게요. 첫 시는 제법 많이 알려진 시이기도 한데 이렇게 표시가 된 시들을 읽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첫 시는 좀 기네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피는 한 송이 야생장미. 뿌리 내리지 두 눈 안에다. 연인의 시선을 마주치면 뿌리 내리지 두 뺨 안에다. 연인의 입김을 느끼면 뿌리 내리지 팔의 살갗에다. 연인의 손이 닿으면 뿌리 내리지 자라지 무성해지지. 그리하여 어느 저녁 혹은 어느 아침 우리가 다만 느끼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방을 요구하는 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피는 한 송이 야생장미. 머리로는 규명이 되질 않고 그 신화가 되지도 않아. 그리고 머리는 우리 마음속 한 개 칼. 머리는 장미에게서 도려내지 수백의 가지를 뚫고 하늘 하나. 머리는 칼인데 그래도 지금 사랑에 있어서는 하늘 하나 도려내주는 칼이네요.
예, 그 다음에는 역시 조금 알려진 시입니다. 둘이 노젓기. 바닷가가 멀지 않은 곳에서 읽으니까 더 좋은데요. 둘이 노젓기 한 척의 배를. 하나는 별들이 훤하고 또 하나는 폭풍들이 훤하고, 하나가 별들을 헤치며 이끌면 또 하나는 폭풍들을 헤치며 이끌리. 그리하여 끝에 가서는, 아주 끝에 가서는 바다가 추억 속에서 푸르리. 예, 이렇게 풋풋한 청년의 시였습니다. 독일 통일이 된 지 지금 벌써 34년이 됐습니다. 우리 개천절에 비하면 우리 뭐 4,000년이라고 주장하니까 34년 보잘것없는데, 너무나 많은 뭐 문제점도 이야기는 좀 합니다만은, 독일 통일 생각하면 너무나 부러웠어요. 저는 여러 해를 지켜봤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요 30년 동안 통일세를 아무 말 안 하고 냈어요. 30년 동안요. 그래서 동독 쪽이 제일 먼저 보수가 싹 됐습니다. 서독에서 조금 불만이 있어요. 돈은 서독에서 받아가가지고 참고 30년 잘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동서독이니까 우리는 서독 반 동독 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동독은 3분의 1 나라였어요. 왜냐하면은 미영불소 4개국 강대 점령국 중에서 소련 점령 부분만 동독이 됐거든요. 너무나 작았어요. 그리고 동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1차 대전 때, 그 1차 대전에 독일이 패망을 하고 경제공황이 닥쳐서 엄청 정말 극단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우가 등장한 것이 이제 히틀러고 2차 대전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대전에 패하고 나자 연합군들이 의논을 해서 또 그렇게 독일을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가 우선 좀 도와주자. 좀 살려놓고 나서 좀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마샬 플랜 뭐 이렇게 해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게 그때 다 일어나고요. 독일인들의 근면도 있지만은 점령군들의 그 도움도 컸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막 발전을 해요. 동독은 어떤가 하면 나라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소련은 전쟁 배상금 꼬박꼬박 다 받아가고요. 그리고 폐허를 또 다 복구를 해야죠. 그러는데 그걸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정신적인, 그야말로 좋은 의미의 나쁜 의미의 마취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구축한다, 만든다. 이 사명감으로 사람들이 를 모았기 때문에 동독은 독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인민교양을 시켜야 되고 또 다른 오락이 없으니까 책도 좀 많이 읽고 했는데요. 그런데 예,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작심삼일이죠. 잘 안 되지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회주의를 국가를 건설하고 저 폐륜적인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 한 20-20년이야 가능하겠지만 50년 그게 효과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정보국을 동원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직간접적으로 거의 인구 10분의 1 정도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독에서는 동독에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서 돈 쓰고 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서독인들은 분단에 관심이 없어요. 장벽이 무너진 해에도 통일 문제는 여론조사하면 한 6위 정도 나왔어요. 그 당년에도. 그러나 동독인들에는 피부에 와닿는 거였거든요. 나가려고 그러면 장벽 있는 데는 자동 발사되고 뭐 국경 수비견 있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쿤체 시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핍박을 받았는가 하면은 강의실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라하의 봄이 소련군 탱크로 진압됐을 때 뭔가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뭐.
다 정보원이 깔렸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작가동맹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그 얘기는 글을 못 써요. 작가동맹에서 제명을 당했다는 거는 종이 공급이 안 됩니다. 뭐 원천적으로 글을 쓸 수가 없고 그렇게 해갖고 뭐 쫓겨나다시피 서독으로 왔는데, 서독서는 동독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동독 정부 당국의 의견에 의하면은 쿤제 시인 같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인의 채취 샘플을 떠났어요. 붕대를 몸에 감아서 그 채취를 떠가지고 유리병에 넣어놨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저렇게 순한 게 아니고 국경 수비견이 그 냄새를 맡아서 그 사람이 오면 바로 잡게끔. 그래서 그 쿤제 시인이 그러니까 동독이 패망하고 나서 파일명 서정시라는 그 자기 정보국에 있는 본인의 자료를 추려서 만든 책입니다. 정보부에서 얼마나 작업을 잘했는가 하면은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동독이 무너진 거는 실수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서독에서는 정말 잔걸음으로 끊임없이 양보하고 끊임없이 협상하고 해서 준비는 다 돼 있었는데, 무너진 것 자체는 동독하고 체코 사이에 국경이 트이니까 동독 사람들이 체코로 가가지고 다시 열차를 타고 동독을 지나서 서독으로 가는 이런 러쉬가 일어나가지고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뭐 매일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당서기장이 나와서 뭐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쪽지가 막 들어오고, 근데 뭐 이제 장벽을 개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개방한다고. 개방할 거라고. 그랬더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동독 사람들이 국경으로 달려가갖고 무더기로 달려가갖고 군인들한테 뭐냐고 지금 여는데 비키라고 그래서 터진 거예요. 그 긴 이야기는 동독인들은 정말 굉장히 괴로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독은 동구권 안에서는 부자 나라였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부자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다가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독 텔레비전 맨날 보면서 자기는 커피도 못 마시고 보리커피 마시고 그리고 얼마나 세계에 나가보고 싶겠어요. 못 나가고. 이러니까 이 고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갈 때 처음 나온 게 비어볼렌 라우스, 우리 나가고 싶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정보국이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 예배 보고 나오는 거 비추고 서치라이트 비치고 하니까 우리가 국민인데, 비어진 다스폴크, 우리가 국민인데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그러다가 비어진 아인 폴크, 우리가 하나의 국민이다. 통일국어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장벽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무튼 긴 이야기는 지금부터 나오는 시들은 동독에 있었을 때 그 갇혔던 느낌과 사회주의 국가의 상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많이 들어있는 시들은 이제 지금 읽어드리는 것만 조금 길고 계속 많이 짧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인의 성향도 있지만은 길면 꼬투리 잡힐 게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숨기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고 이런 시가 있으면 되게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숨겨서 이야기를 해서. 요건 좀 드러나네요. 아픔새. 새인데 이름이 아픔이에요. 이젠 30인데 나 독일을 모르네. 국경 도끼가 독일 숲을 찍어 오 나라여 쪼개졌구나. 사람 속에서 하여 모든 교량이 교각 없이 떠돈다. 시여 솟거라 하늘 향해 날거라. 솟거라 시여 되거라 아픈 새. 요건 초기 시들이고, 민감한 길이라는 시를 1968년에 내는데, 이 시집이 이때 이미 쿤제는 제명이 됐잖아요. 68년 그 프라하에 보면 68년입니다. 서독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아직 군전 동독에 있고요. 76년에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서독에서 나왔는가? 서독 사람은 동독으로 뭘 갈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지만 동독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리고 검열이 심하고 하니까 동독의 여러 지역에 여러 우체국에 한 장씩 해갖고 서독에 있는 출판사 앞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시집이 나왔습니다. 민감한 길이라는데 다른 번역은 민감한 노선이라고 해도 돼요. 그때 동독에서 비터펠드 노선이라 그래가지고 글 쓰는 사람은 다 공장에 가라. 공장 생활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농부들 근로자들은 펜을 들어라. 그래서 조금 성찰을 해서 더 일에 효과가 나도록 뭐 그런 시기였는데 비터펠드 노선 대신에 민감한 노선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는데 책이 나오니까 서독 사람들이 쿤제 시인한테 전하고 싶지요.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판사 사장이 책을 하나 이제 가지고 기차를 타고 동독 국경을 넘는데 기차로 넘는데 군인이 와서 따라오라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6명 타는 칸인데. 그래서 이 사장이 이렇게 했대요. 그 군인이 오라 그러는데 급히 메모지에다 주소를 하나 써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책하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의자 밑에 그냥 넣고 내렸대요. 건너편에 앉은 이때까지 말 한 번도 안 나눠본 사람은 쳐다만 보고 그리고 군인 따라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쿤제 시인이 한 부를 받고 또 두 부를 더 받았습니다. 두 부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책이 이렇게가 아니고요. 이렇게 꺾여 있었어요. 90도로. 그렇게 꺾인 거를 두 부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서베를린에 사는 여대생이 쿤제 시인한테 이걸 꼭 갖다 주고 싶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브라자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위해서 양쪽에 하나씩 꺾어서. 이런 기막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런 시대들을 지나온 시들입니다. 그래서 동독 사회를 키 큰 나무 숲으로 비유를 했어요. 아시죠? 나무를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놓으면 저렇게 나무가 자기가 수영 잡아가면서 잘 큽니다. 그러나 밀식을 시켜놓으면은 빛을 받으려고 나무들이 그냥 쭉 자랍니다. 그러면 쭉 자라야 목재로 쓰기 좋습니다. 이렇게 멋대로 자란 거는 목재로서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를 이렇게 한 거예요. 키 큰 나무 숲은 그 나무들을 키운다. 나무들에게 빛을 잇는 습관을 들이며 강요한다. 그들의 푸르름 모두를 나무 꼭대기로 보낼 것을, 모든 가지로 숨쉬는 능력을, 오로지 저렇듯 기쁨에서만 가지치는 재능을 줄일 것을. 그 숲은 비를 채로 거른다. 상습적인 목마름을 예방하느라. 키 큰 나무 숲은 나무들을 더욱 키 크게 한다. 우듬지에 우듬지가 있대요. 이제 나무가 보는 것은 다른 나무뿐. 어느 나무나 바람에게 하는 말이 똑같다. 획일화된 사회예요. 이렇게 자연을 빌려서 아름답게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뭐 가끔은 그냥 우화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화의 끝. 옛날에 어떤 여우가 있었다. 라고 수탉이 우화를 짓기 시작한다. 그러나 수탉은 알아차린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여우가 그 우화를 들었다가는 자기를 물어갈 테니까. 옛날에 어떤 농부가 있었다. 라고 수탉이 우화를 짓기 시작한다. 그러나 수탉은 알아차린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농부가 그 우화를 들었다가는 자기를 잡아버릴 테니까. 옛날에 이리 보고 저리 보아라.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우화란 없다. 검열 열심히 하면 이러죠. 예술의 끝. 넌 그러면 안 돼 하고 부엉이가 내조한테 말했다. 내조는 새입니다.
넌 태양을 노래하면 안 돼. 태양은 중요하지 않아. 내조는 태양을 자신의 시에서 빼버렸다. 넌 이제야 예술가로구나 하고 부엉이는 내조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아름답게 캄캄해졌다. 그 산문집도 참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산문집이 있는데요. 어떻게 아이들에게서 정말 날개가 잘려나가고 획일적인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상하나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와중에도 또 이런 또 시인다운 성찰도 있네요. 하루하루는 한 장의 편지. 저녁마다 우리는 그것을 봉인한다. 밤이 그것을 멀리 나른다. 누가 받을까? 민감한 길 읽겠습니다. 민감한 길. 샘물들, 땅속에 샘이 있을 때요. 샘물들 위에 땅은 민감하나니 나무 한 그루도 베어져서는 안 된다. 뿌리 하나 뽑혀서도 안 된다. 샘물들이 마를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베었던가, 얼마나 많은 뿌리들이 뽑혔던가, 우리들 마음속에서. 통일되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독일 위를 날아가면요, 동독은 엄청나게 밭이 커요. 거의 뚝이 없어요. 서독은 지금 우리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뚝이 좀 보여요. 저는 처음엔 이렇게 조금 졸다가 눈 떠서 비행장인 줄 알았어요. 하도 넓어서. 왜 그런가 하면요, 경쟁이 없잖아요. 사유가 없잖아요. 사유제도가 없으니까 자꾸 사회주의 지식을 주입을 해서 열심히 생산을 올리자 하는데 생산이 안 올라가요. 모든 부문에서 동독은 생산이 서독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이었어요. 공해에서만 3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농업 부문에 밭둑을 다 없애서 땅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땅을 좀 늘려서 다 개간을 해서 뽑아 제키는데, 그런데 그게 이게 동독의 이야기만 되겠어요. 저 자연훼손이라는 게 지금 심각한데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베었던가, 얼마나 많은 뿌리들이 뽑혔던가. 여기까지면 자연 이야기에 그치지요. 그리고 앞에는 사회적인 것도 들어가고. 근데 제가 우리들 마음속에서라고 길게 번역했습니다만 도음절입니다. In uns, in us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 얘기는 자연을 저렇게 황폐시킨다는 것이 결국은 사람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자연이 자연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 한 편의 시로 동독사회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획일적인 사회의 문제점을, 그리고 자연 훼손의 문제를, 그리고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아울러버리는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시적인 은유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in uns라는 요 단어가 없었더라면 아마 요거는 최대한 사회주의 동독 끝나면 끝났거나 아니면 자연 환경 문제선에서 끝났을 시입니다. 근데 요 두 음절 in uns가 들어감으로 해서 저 뽑히는 게 나무만이 아니죠. 우리가 다 황폐화될 수 있다는, 그래서 시간을 넘어서는 시사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동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독,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보였을까? 서독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회의 대표적으로 꼽히는 도시의 하나가, 요즘 좀 덜 그럽니다마는 예전에는 뒤셀도르프였습니다.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고 많은 상사들이 나가 있는 도시입니다. 뒤셀도르프에 왔다가 뒤셀도르프 즉흥시를 썼어요. 하늘이 땅을 끌어당긴다. 돈이 돈을 끌어당기듯 유리와 강철의 나무들,
아침이면 이글거리는 열매로 가득 차고 인간은 인간에게 밀쳐내는 팔꿈치. 끝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독일어로는 팔꿈치예요. 밀쳐내는도 제가 고민 끝에 집어넣었습니다. 팔꿈치가 뭔가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의 하나가 팔꿈치 사회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밀쳐내야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팔꿈치 사회. 이렇게. 인간은 인간에게 팔꿈치.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사회주의에 반대하고 그런 것만은 늘 예리하게 바라봐요. 그렇다고 뭐 또 굉장히 강렬한 비판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참 마음에 남습니다. 이런 시를 읽고 나서 나 옆에 사람 밀쳐내야지 그런 생각 좀 덜 들겠죠. 네, 그리고 그 동독에서 젊은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적어놨습니다. 17살. 우리는 젊고 세계는 열려있네. 교과서 수록 노래입니다. 우리는 젊고 세계는 넓다. 이런 게 이제. 예, 우리는 김우중 씨 말인데 동독은 교과서 노래입니다. 차단 횡목으로 막는 횡목으로 차단 횡목으로 이루어진 지평선 금지되어 있다. 국경 넘기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세계 상 하나를 만들어 갖기 만세 세계상 젊음의 끝까지. 그런데 그 다음은 초조한 거죠. 텔레비전은 맨날 보면서 세상이 저런가 보다 싶은데 나가지는 못하고 이 갇힌 느낌이 정말 동독의 붕괴를 가져온 정말 끓여서 고여서 쌓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난데없이 자살이라는 시인데요. 자살이라는 시는 저 읽기도 좀 그렇고 여백선의 라이너 쿤제들에는 여러 가지 쿤제 시들을 새겨놨습니다. 예를 들면 은원건기 같은 시들을 많이 새겨놨는데 자살을 새겨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 번은 자살자 유가족들이 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살도 좀 읽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살. 모든 문 중 마지막 문. 맞지요? 모든 문 중 마지막 문.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모든 문을 다 두드려 보지는 않았다.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언어하고 우리 보통 하는 말이요. 괜찮아. 저기 문 또 열릴 거야. 이런 말 들었으면 우리 좀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문들 중 마지막 문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모든 문을 다 열어보지 않았다. 열어봐야죠. 주변에 좀 얘기해 주세요. 다 열어봐야죠. 민감한 길 다음에는 방해 음도라는 시집이 나와요. 그건 진짜 우리 조도는 얘기하지만 음도는 잘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게 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잡혀가잖아요. 소리를 너무 낮추어가지고 뭐 거의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춘 그런 방해 음도라는 시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의 희망에 걸고 이런 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땅 위의 하루 이런 시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누구나의 한 번뿐 인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땅 위의 하루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한 삶의 면면들이 담기네요. 큰 화가 제슈에 관한 전설. 아무런 쓸모 있는 것도 제자 제슈는 하지 못했다. 그림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그 벌로 선사는 그를 묶어 처넣게 하였다. 옥에다. 거기서 제자 제슈는 눈물로
쥐 한 마리를 그렸고 쥐가 포승을 물어 끊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문학이라는 거는 어쩌면 가끔은 거짓말로 정말 진실을 전달하는, 다시요. 아무런 쓸모있는 것도 제자 제슈는 하지 않았다. 그림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그 벌로 선사는 그를 묶어 쳐넣게 하였다. 옥에다. 거기서 제슈는 눈물로 쥐 한 마리를 그렸고 쥐가 포승을 물어 끊었다. 눈물로 그린 그림 한 점이 자유를 줄 수 있겠죠. 그림이든 무엇이든. 이제 서독으로 왔기 때문에 여행도 뭐 좀 하시는데 그냥 뭐 놀러 가거나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뭐 아무튼 낭독회나 여러 건으로 가시는데 예를 들면 처음으로 남반구에 가셨어요. 이런 시를 쓰십니다. 남십자선. 북반구에서는 안 보이죠. 남반구에 가야 보이죠. 너를 돌로 치는 밤들 별들이 쏟아져 내린다. 밤빛 위에 너는 별 우박 속에 서 있다. 어느 하나 너를 맞히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아프다. 그 별들을 다 맞은 듯이. 정말 그 자연도 너무나 그 가깝게 봅니다. 아까 그 통일되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아까 개천절하고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개천절 10월 3일이죠. 독일 통일의 날도 10월 3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34년 됐다는 게. 그 첫 통일의 날에 썼어요. 시인이. 장벽이란 제목으로. 그러면 만일 이제 분단을 혹독하게 겪었고 그다음에 그 정말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 무너졌으니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 시점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걸 장벽을 조금씩 갈아 낮추던 때 우리는 예감도 못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이미 익숙했다. 그것이 만든 지평선과 바람도 멎은 정적에 그 그늘 속에서는 아무도 제 그림자 들이우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맨몸으로 서 있다. 모든 변명을 잃고. 그러니까 뭔지 특히 동독인의 입장에서 좀 나가기만 하면은 좀 이것만 벗어나면은 뭐 좀 될 것 같고 분단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았지만은 그리고 뭐 늘 비판할 게 있죠. 뭐 누구 때문이고 어느 당 때문이고 뭐 등등 있지만 이제 우리는 맨몸으로 서 있다. 모든 변명을 잃고. 그런데 아까 그 앞에요. 그걸 조금씩 갈아 낮추던 때 이건 정말 독일의 통일 작업입니다. 우리는 예감도 못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들 마음속에서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장벽을 낮추려고 노력할 때는 저 다 외적인 장벽만 생각했지 우리들 마음속의 장벽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쿤제 시인이 우리들 마음속의 장벽이 얼마나 큰 걸 얘기를 했어요. 요 얼마 뒤부터 독일 그 신문들 시사 보도들의 특이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머릿속의 장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제도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우리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 장벽인 거죠. 아까 저 정보부 얘기하면서 쿤제 시인의 저 다큐멘트 파일명서정 시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정보국이 얼마나 하여튼 너무나 많이 심어놔가지고요. 정보원을 너무나 많이 심어놔서 얼마나 자료를 많이 수집했는지
동독 출신 작가들의 작가론이 엄청나게 쓰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자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군제 시인 경우는 예를 들면 저기 휴가 어디 잠깐 저기 애월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 몇 동이 길었었는가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동독이 무너지니까 정보국에서 당연히 모든 자료를 파기하지 않겠습니까? 파기를 했는데 파기하고 남은 문서만 종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A4 용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281kg였어요. 남은 것만. 예, 정말 예, 기가 막힌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들을 산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시니까 참 멋집니다. 연세 잘 드신 분들 뵙기 참 좋죠. 저는 평생 제가 속이 좁고 불운해서 불운하다 그러면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참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평생 스승을 찾아 헤맸습니다. 정말로요. 가장이 아니고 학문의 스승은 49세에 만났습니다. 시의 스승은 55세에 만났습니다. 라이너 쿤제 시인이십니다. 55, 그러니까 스승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걱정입니다. 나는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이분들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매일 걱정인데 그래도 다들 좀 잘 버텨주셔서 좀 배웠는데요. 근데 시도 시지만 이렇게 반듯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에서 그 무자비한 공산주의 독재 정권에서는 그렇게 나직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에 이걸 일깨우고 서독에 와서도 또 그렇게 하시고 노년이 되니까 뭐랄까요, 또 조금 더 넉넉해지셔서 세상을 좀 유머러스하게도 바라보시고, 특히 저는 또 부러운 게 쿤제 시인 내외부는 제가 세상에서 본 노년까지 가장 좋은 사랑을 나눈 분입니다. 너무 뵙기 좋아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부드럽고 섬세하면서 무엇보다 올곧고, 이것이 계속 가능하다는 게 지금 90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노년의 면모를 이제 투쟁적인 면모가 아니라 현실 같지 않던 5월의 어느 날 벚나무 배나무들이 어찌나 꽃피었는지 흰 구름 무더기로 변해버리고, 여기 어디 중산간 얼음 쪽도 그렇게 지어보면은 마을은 속속들이 피어들어온 꽃으로 둥둥 떠있네. 머리 희다고 우린 꽃 가운데 하나인 척했지. 그리고 무게가 없어졌지. 조금 성찰적인 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보리수 꽃핀다. 그리고 밤이다. 쿤제 시인 댁에는 이런 아름드리 보리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심으신 건데 그렇게 컸어요.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제가 정자를 하나 갖다 지었습니다. 예, 여기도 인용이 하나 있네요. 공기는 이렇게 따뜻하고 죽음처럼 고요하다는 인용이 하나 들어가고, 보리수 꽃핀다. 그리고 밤이다. 벌들의 요란한 웅웅거림 그쳤다. 벌들 대신 붐빈다. 별들이. 사람은 떠돌이 양봉쟁이, 밤이면 벌통을 들고 미닫이 뚜껑은 닫고 환기구 마기는 열어놓고 바퀴 삐걱거리며 불쑥 새 풀밭을 찾아 떠났다. 불현듯 다른 꿀에 마음이 끌려 그는 하늘의 기울음을 재어보고 불쑥 떠나지. 저 먼 곳에 희미하게 빛나는 무리에게로. 몸 안에서는 이브의 유전자가 돌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제 아무리 자기 하늘의 원구의 지름을 측량할 수 없이 느려도 그는 늘 오로지
안쪽 면만을 따라서 날고 있을 뿐 세계의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달라져 있어야 하리. 우리 사람은 꽃피는 보리수 아래 그리고 밤이다. 우리 사람은 이 귀한 올리브나무 아래 앉아 있네요. 한국에서 올리브나무 처음 봤습니다. 독일 보리수는 우리나라에도 보리수가 있고 독일에도 보리수가 있는데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 시는 아니고 보리수라는 쿤제 시인의 시를 돌에다가 새겨놨더니 세상에 누가 독일 보리수를 구해다가 심어놨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입니다. 여기 올리브나무 정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예, 여름에 날마다 5시 30분이면 찢듯이 울어대며 북 두드리듯 날개 퍼덕여 꿩이 하루를 연다. 아, 여긴 닭이네요. 꿩이 하루를 연다. 그리고는 내내 꺽꺽거린다. 6시 3분까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은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 제이를 위해서입니다. 저 좋은 이댁 개와 이댁 주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얘기입니다. 혹시 주인이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무는 일이 없도록 작은 개는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지거라 허공에서 빙그르르 돌며 제 주인이 곁으로 뛰어와 주기를 기다리며 공감을 보여주거라. 작은 개는 공감을 그리고 한 인간을 사랑하거라. 주인이 치르는 대가 그 작은 개가 되는 것. 뛰어올라 주었으면 친구 작은 개여 외로움의 목젖까지. 이렇게 유머와 또 인식과 부드러움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좋은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시가 역시 동아시아 손님입니다. 그녀 배가 고픈가? 아니요. 그녀 배가 고픈가? 아니요. 그녀 배가 고픈가? 약간. 3번 산에다 대고 문 두드려야 한다. 3번째에 열린다. 틈새 하나. 죄송합니다. 접니다. 많이 열려 있어서 다른 시형들도 많이 써보시는데요. 노령의 하이쿠를 쓰셨네요. 하이쿠 아시죠? 575. 제가 숫자 맞췄습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숫자 맞추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잠깐만요. 하이쿠가 2편인데 한 편은 맞추고 한 편은 못 맞췄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펴놓은 데는 못 맞춘답니다. 못 맞춘답니다. 잠깐만요. 그것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맞춘 거를 찾아야죠. 그런데 이거 못 찾으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701페이지에 하이쿠가 있습니다. 701. 예. 참. 요란하게 하고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숫자 맞춘 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이쿠입니다. 머리엔 꽃잎, 흰머리 위 흰 벚꽃, 봄 보이지 않고. 아까 못 맞춘 거는 노령의 하이쿠입니다. 절망적으로 찾는다 사물들의 이름을. 세계는 멀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보리수의 밤이란 묶음에는 한국시가 12편이나 들어있습니다. 정말 주옥 같습니다. 예, 제가 대산문화재단에서 아무튼 2번이나 초청을 했는데 거절하셨어요. 시끄러운 거 싫어서. 거기는 비즈니스 티켓에다가 사례비 10,000불 정도 드리거든요. 너무 안 오셔서 제가 가서 선생님 제 학생들이 선생님 시 좀 듣고 싶어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럼 가야지 그러면서 자비로 오셨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그 얘기는 하고 또 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여서.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한번 낭독회 하고 저 사는 여주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조그만 카페에서 이거보다 훨씬 작은 카페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일주일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주옥 같은 시를 쓰셨는데 제일 제가 놀란 게 제가 외국 문학을 하는데 얼마나 손님들을 많이 초청하고 맞이하고 뭐 접대하고 했겠습니까? 이런 손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딱 오셔가지고 오시기 전인데 팩스가 왔어요. 팩스가 왔는데 팩스에 이렇게 쓰였어요. 메아리시죠. 그러면서 율곡의 고상국어과 제1곡에 하답하는 시를 보내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한국에 오신다고 뭔가 한국 문학에 관한 걸 다 찾아보셨는데 찾아보신 것 중에 뭐 한국의 좀 고전 문학을 다룬 번역이 있었는데 번역이 엉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번역을 한국어를 모르는 독일인 중국학자가 한 번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역의 혼란을 뚫고 황진이 이율곡 딱딱 곤란해서 답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낭독회를 하셨는데 학교에서 한 낭독회는 기가 막혔습니다. 낭독회 자체는 2시간 걸렸어요. 사인이 3시간 넘어 걸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은 그날 그때 그 자리에서 들었던 좋은 식구를 좀 적어 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은 그 어려운 학생들의 한국 이름을 스펠링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적어 주시네요. KIM 뭐 이렇게 YOUNG 뭐 이래 가면서요. 그래갖고 차려놓은 밥도 못 먹고 3시간 넘어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오셔서 기가 막힌 12편이 남았는데 이건 한국시여서 그래도 한 대편 읽을게요. 메아리 시조는 이렇습니다. 율곡의 고상국어과 1곡에 화답하는 시인데요. 그거 1곡 기억하시죠? 1곡이 얻으면요 관악에 해비친다 평무에 내거드니 원산이 그림이로다 송간에 녹준을 놓고 보도는 양 보노라 하는 시였죠. 이렇게 쓰셨네요. 메아리 시조입니다. 메아리예요. 술이어서가 아니라 단지에 든, 단지여서가 아니라 숲 안에 든, 숲이어서가 아니라 시 안에 든, 무언가에 나 끌리네. 이 나라로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는. 기꺼이 시인의 세계 속 저희가 되어보려네. 시로 인해 시인의 벗이 된다는 송간에 녹준 놓고 보도는 양 보노라 했거든요. 이율곡이 1536년에서 1584년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예, 뭐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오순이라는 시인의 시의 답시도 썼어요. 한 분단국을 위한 씁쓸한 시죠. 이 정자를 어찌나 옮기고 싶은지 임금님 다니시는 길 가까이 박가는 이들이 있다면 임금님이 보시리 백성의 노고를. 오순이라는 분의 한 시입니다. 답시로 이렇게 쓰셨어요. 정자가 논밭가에 서 있은들 보려하지 않는 이에게는 아무 노고도 안 보이리. 임금님의 신하들은 죄다 증언하리. 농부들은 허리 굽힐 따름이라고. 더 잘 아느니 누가 있겠는가. 한때 정자가 서 있던 그 땅보다. 그 다음에
창덕궁을 보여드렸는데 서울궁이란 시를 쓰셨어요. 혹시 나중에 책을 보시거든 612페이지에 있는데 시 자체가 도나문 모양으로 쓰였어요. 시 자체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선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뭐 보선도 그렇고 저고리도 그렇고 다 그런 지붕도 그렇고 그런데 지붕에는 서울궁이 제목입니다. 궁의 대문에 가면은 어처구니들이 있죠. 불경 가지러 가는 어처구니들이 쭉 있잖아요. 잠장법사 앞에 있고 지붕에는 불경을 찾으러 가는 스님, 원숭이, 용, 돼지 그리고 이야기 속의 모습들. 종종 걸음으로 내린마루를 따라 세상의 네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길은 모두 부처에게 닿는다. 살짝 휘어오른 추녀 맞춰 자른 것 같아라. 부처님 미소에. 우리 무슨 샤넬 라인, 미니 라인, 미디 라인 다 알면서 우리의 이 선이 부처님 미소 라인인지 몰랐어요. 살짝 휘어오른 추녀 맞춰 자른 것 같아라. 부처님 미소에. 서울의 거리 모습. 모든 사람이 그래 보인다. 길 위에 있다. 젊다. 그리고 길 위에 있다. 날씬하다. 그리고 길 위에 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서로에게 맹세하고 있는 듯하다. 저마다 나는 너를 위해 창조되었노라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못되겠어요. 붙어 다니겠어요. 하지만 길 위에 있다.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는.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셨죠. 그렇게 눌러붙어 있지만은 이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예, 그 다음에는 마지막 시집에 있는 시 두어 편을 더 읽고 조금 시간을 남겨놔야 여러분 질문도 듣고 할 것 같아서요. 시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요. 나와 마주하는 시간에 첫 시입니다. 흩어진 달력종. 그러니까 한 장씩 뜯는 달력인가 봐요. 한여름에. 오늘은 연중 낮이 제일 긴 날. 종도 안 쳤는데 빛은 와서 잠자는 사람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 눈에 들어오는 것,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이날이 그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이날을 어두운 시간들을 위해 품고 있도록. 여러분 시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연중 낮이 제일 긴 날. 종도 안 쳤는데 빛은 와서 잠자는 사람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 눈에 들어오는 것,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이날이 그 영혼 속에 뿌리 내리도록. 이날을 어두운 시간들을 위해 품고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그리고 또 읽어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 뒤처진 새였는데요. 뒤처진 새는 아까 두 번이나 읽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나와 마주하는 시간도 읽어드렸네요. 쉬운 먹잇감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죠. 쉬운 먹잇감. 사람들은 핸드폰에 단단히 매달려 있다. 존재하는 것, 또 존재했던 것 죄다 불러낼 수 있다. 손가락 끝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벌써 모르게 되었다. 무엇을 모르게 되었는지도. 제가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책 읽히는 수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대학의 최고 수업의 하나로 올려놨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앞으로는 정보는 누구나 가지고 와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죠. 정보는 가지고 오는데 내가 뭐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예. 그리고 그냥 덧붙일게요. 마지막에 있는 시집은 이거 꺼졌어도 제 목소리 커서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시집은 동시집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따 지나가다 보십시오. 이렇게 예쁜 동시집인데요. 체코의 그 화가가 그린 건데 정말로 아름다운 시집입니다. 아직 이렇게 아름다운 책으로는 못 내고 전집에 그냥 마지막에 묶여 있어요. 동시집이어서. 예, 그래. 동시집이지만 조금 동시 같지 않은 시 하나만 읽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끝내려고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운전 중인 운전자와는 잡담 금지. 버스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4장 이렇게 해서. 버스 운전사하고 얘기입니다. 운전사 아저씨, 운전사 아저씨, 아저씨 버스는 어디로 가나요? 내 두 팔이 핸들을 트는 곳으로, 내 두 발이 페달 밟는 대로지. 운전사 아저씨, 운전사 아저씨, 시내 밖으로 몰아주세요. 나도 시내 밖으로 몰고 싶단다. 시내엔 그림자들이 많아서. 운전사 아저씨,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낯선 얼굴을 한 많은 사람들이겠지. 운전사 아저씨, 한 사람뿐인 거래요. 한 사람뿐이라니. 얘야, 저기 딴 남자하고 가는 저 고운 여자의 말이냐? 운전사 아저씨, 아저씨 버스는 저를 어디로 데려가나요? 버스는 빙빙 마음 아픈 곳을 돈단다. 그건 견뎌야 하는 거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